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회로2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한울이고요. 전자회로2는 전자회로 1에서 이어지는 과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써놨듯이 필요한 내용을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자회로는 안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팔로우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인트로덕션, 즉 전자회로2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전자회로2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 전자회로1에서 다루었던 모스펫 베이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제 전자회로1을 들으신 분은 뒷부분하고 많이 겹치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렉트로닉 서킷 혹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자회로1의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트랜지스터 기반의, 자, 여기 트랜지스터인데 여러분, 이 트랜지스터 기반의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트랜지스터 기반의 앰플리파이어의 구조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전자회로1 기준으로는 BJT와 MOSFET,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계획서에 올려드린 교재는 이 BJT와 MOSFET을 메인 트랜지스터로 사용을 해서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하고요. 그 앰플리파이어의 동작, 그리고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앰플리파이어의 구조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 이 트랜지스터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어떤 트랜지스터든 간에 앰플리파이어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회로잖아요. 여러분 회로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보다는 이 회로 쪽에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와 같은 회로를 설계를 해서 뭘 할 거냐면 시그널을 증폭하는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그널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볼티지고요. 다음 커런트가 될 수도 있고요. 걔네가 증폭이 돼서 앰플리파이어가 돼서 또 볼티지로 나오거나 혹은 커런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투 볼티지로 앰플리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커런트 투 커런트로 될 수도 있고요. 볼티지가 커런트로 바뀔 수도 있고요. 커런트가 볼티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앰플리파이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입력이고요. 이쪽이 출력인데요. 자, 그래서 이 출력과 입력이 서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포셔널.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0.1V든 0.1A든 0.1이라고 하면 그때 0.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0.2를 넣었으면 그때는 1이 나왔어요. 그리고 0.3이 넣었으면 1.5가 나왔어요. 이런 관계를 띠는 게 앰플리파이어고, 만약에 제가 이런 관계가 최대한 유지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변한다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변한다면 그건 앰플리파이어가 아니고, 최소한 제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인풋이 이쪽이고요 아웃풋이 이쪽이라고 하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야 앰플리파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앰플리파이어는 뭔가 크기를 키워야 될 것 같지만 꼭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크기가 서로 리니어하게 1보다 크든 작든 그 개인이 그러니까 더 커지든 더 작아지든, 아웃풋이 인풋 대비 더 커지든 작아지든, 이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특정 레인지에서 요 아웃풋이 일정하게 인풋의 변화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회로가 이 여기가 입력인데요, 여러분. 요 입력을 요 출력에서 받았을 때 특정 구간에서 입력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 일정한 서킷이고, 얘를 바로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교수님, 그러면 아니 입력을 뭐 더 작게 만들려면 1보다 더 개인이 작다는 거는, 개인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인풋 대 아웃풋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다시 말해서 아웃풋이 인풋보다 더 작아진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래도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앰프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인풋을 몇 배로 뻥튀기해서 몇 배로 증폭시켜서 아웃풋을 만드는 꼭 그런 역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강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서 여러분 회로가 여러 개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전자회로는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는데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이 트랜지스터, 제가 여기 쓴 게 여기 모스펫이고요.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BJT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예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자, 그래서 모스펫이든 BJT든 여러분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자라고 불리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BJT 혹은 모스펫. 그래서 뒤에 T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트랜지스터라고 함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근데 트랜지스터라고 함은 뭐냐면 제가 크게 말하면 앰플리파이를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하는 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울 거고, 이런 반도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자, 디바이스,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한다. 그 회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인풋을 아웃풋으로 증폭시키는 거. 증폭이 될 때 반드시 그 증폭 B가 내가 꼭 아웃풋이 인풋 대비 커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고, 그 회로를 설계해서 아웃풋을 인풋 대비 증폭시키는 회로,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해서 그 동작을 이해하고, 잘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이 전자회로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회로 2 다 듣고 오셨나요? 전자회로 2를 꼭 전자회로 1이요. 전자회로 1 다 듣고 오셨나요? 근데 이 전자회로 2 과목은 아무래도 전자회로 1에서 이어지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전자회로 1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1하고 2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여러분 전자회로 1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전자회로 2가 수월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디스커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꼭 1을 알아야 2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이 1을 필요한 부분을 리뷰하면서 2를 팔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은 배우셨던 분은 뭘 배우셨냐면, 디바이스 피직스, 물론 간단한 디바이스 피직스예요. 여러분 디바이스 피직스를 다루는 과목은 보통 물리전자라고 있죠. 그래서 물리전자나 여러분 뭐 반도체 물성 이런 과목에서 다뤄요. 그래서 디바이스 피직스, 이 한국말로 디바이스 피직스인데, 왜 우리는 반도체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회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을 반도체에 할애를 해서 반도체의 물성과 반도체를 회로로 모델링하는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그 반도체 디바이스 피직스를 물리전자처럼 물론 이렇게 한 학기 내내 배우진 않고 되게 간단하게 배우지만, 그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반도체 물성과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전자회로 1에서 다루셨을 거예요. 그 다음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싱글핸디드라고 써놨어요. 싱글핸디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여러분 앰플리파이어를 제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인풋이 들어가고요, 아웃풋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로 뭐가 들어가요? 노드가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드 하나죠. 그래서 여기 시그널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거, 이거를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요. 이런 다양한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하나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는 이런 토폴로지, 다양한 증폭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앰플리파이어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이제 냅두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떤 볼티지 조건에 갖다 놓으셔야 되죠. 볼티지 커런트 조건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거예요. 좀 깔끔하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증폭이 돼서 나올 건데, 이 회로가 제가 시그널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지만, 중간에 이 시그널이 제가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가 0.1V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0에서부터 0.1V가 그냥 앰플리파이어 입력으로 들어가면, 얘를 그대로 앰플리파이어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얘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 앰플리파이어가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이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압. 여러분 마치 핸드폰 여러분 배터리 꼽는 거, 컴퓨터에 코드 꼽는 것처럼 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고 전압을 공급하고, 다시 말해서 볼티지랑 커런트를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전압이랑 전류를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넣어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인 앰플리파이를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어스라는 과정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물론 물리전자 2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원래 목적인 시그널 앰플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앰프를 어느 동작 영역에 갖다 놓는 과정, 그거를 바이어싱이라고 하고, 그 바이어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회로를 바이어스 서킷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자회로 1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배워서 지금 전자회로 2에서는 뭘 볼 거냐면요. 자, 첫 번째 제가 말한 저는 요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이 순서대로 나오지만, 자, 요 세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 싱글 핸디드 앰플리파이어가 아니고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소리예요? 자, 앰프로 입력이 여러분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두 개가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시그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서로 두 개 상관없는 시그널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정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인 플러스랑 인 마이너스를 써놨듯이 두 개가 서로 정반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얘의 기준, 이 입력의 기준점을 여기다가 넣고 입력의 변하는 값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해서 요거를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넣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도 여러분 일단은 입력이 이렇게 생으로 하나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입력이 이렇게 두 노드로 들어가서 두 노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아웃풋에 두 노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디퍼런셜이라고 하면 요 인풋이 두 노드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는 기준을 놓고 그 기준 대비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전자회로 1에서 보셨던 싱글 엔디드랑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왜 쓰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게 쓰면 뭐가 좋고 뭐가 싱글 엔디드랑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캐스코드 스테이지 앤 커런트 미러라는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 여러분 이거 회로 이론에서 배우실 수 있는데 이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거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역시 만약에 회로 이론 2를 들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력 혹은 출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신호가 빨리 변하느냐 느리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회로의 특성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앰플리파이어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프리퀀시라는, 즉 주파수, 시그널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냐에 따라서 앰플리파이어 특징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또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시간이 있다면 필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필터는 뭐냐면, 필터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 걸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시그널만 걸러낼 수 있는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이라는 뭐예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웃풋 어떤 하나의 회로의 출력으로 나간 애를 다시 입력과 관련돼서 시그널로 넣는 거죠. 그래서 출력과 관련된 신호를 입력과 관련된 신호로 넣는 과정, 그 회로가 피드백이고요. 얘를 왜 쓰는지,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 얘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런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자회로 2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무래도 전자회로 1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팔로우 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는 뭘 말하냐면, 서킷 디자인을 스터디하는, 여러분 다양한 과목으로 서킷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3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회로 이론 2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회로 2 강의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직접 회로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회로인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도 뭐 회로 이론, 전자회로 1 말고 또 이제 디지털 공학이라는 또 회로 과목을 했는데, 여러분 회로 설계 공부의 얼티메이트한 골,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회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지금 설계된 회로를 보고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고, 회로의 이게 무슨 목적을 갖는 회로인지, 그런 걸 이해하는, 즉 주어진 회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타겟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회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 시점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안에 써놨는데, 뭐냐면, 자, 어떻게 계속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로를 보시고, 쟤는 저 회로를 대체 어떻게 생각해냈지? 그러면 나는 저 회로나 혹은 다른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특정 목표나 목적이 있을 때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학기 내내. 회로 공부를 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회로 처음에 만든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걸 생각해냈지? 어떻게 생각해냈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생각해 놓은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 서킷 컴포넌트가 있어요. 단순하게는 R이나 C, 디바이스, 트랜지스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조그마한 서킷을 이용해서 제가 큰 회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킷 컴포넌트 같은 거면 예를 들면 뭐예요? 제가 말한 모스펫이나 모스펫부터 시작할 거니까 아니면 뭐 R, C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그다음에 제가 회로를 앰플리파이어 예를 들면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건데 자, 요런 회로를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소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회로를 보고 누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 놓은 다양한 앰플리파이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과목에서 배우실 건데 그 회로를 보고 우리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 회로를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건 뭐예요? 아, 저렇게도 회로 설계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회로 설계를 해야지가 아니고 나라면 아, 저렇게도 회로 설계를 했었구나. 역사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선배 엔지니어들이 저렇게 회로를 설계를 해놨네? 아, 저런 경우도 있네? 라고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추후에 여러분이 서킷 디자이너가 만약에 되셨을 때 혹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을 공유를 하시고 저놈은 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 회로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공감하시려고 하고 노력을 하셔서 아, 저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회로를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대체 이놈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비판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모스펫 리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모스펫과 그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7장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얘는 6장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6장 자체부터는 제가 시험에 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7장부터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주로 6장이고요. 전부 6장이고요. 주로도 아니고 전부 6장이지만 여러분 6장에 나오는 내용의 모스펫을 이용해서 7장의 회로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6장을 모르시면 7장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7장에서 회로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포넌트가 되고 다시 말해서 리소스가 돼서 여러분이 가진 이 리소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추후에 다양한 서킷 스트럭처를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소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설계를 해서 얘네들을 잘 결합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7장에서 다양한 설계를 케이스 스터디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지만 여러분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모스펫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JT랑 모스펫 두 가지 트랜지스터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많이 다루는데 일단은 모스펫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JT 말고 모스펫부터 할 거고 자, 이 모스펫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바로 회로를 설계할 거예요. 그래서 모스펫을 이용해서 다양한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가기 전에 배울 건데 그거 가기 전에 6장에서 요 모스펫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사실 6장과 7장에는 전자회로 원 스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6장은 리뷰 형태로 나가고 7장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볼티지 시그널 있잖아요. 주로 볼티지 시그널이 입력인데요. 이 볼티지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앰플리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미컨덕터랑 대체 그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컨덕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반도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체도 있고요. 부도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컨덕터는 R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R이라는 건 뭔데? 여러분 저항이죠. 자,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저항인데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특정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굉장히 작으면요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식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R의 역할이 뭐죠? 자, 제가 전압을 걸었을 때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얘를 약간 여러분 속으로 입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저 V를 입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입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그거에 대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요 R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더라도 전류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쵸? 근데 R이 작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굉장히 잘 흐르는 소자가 바로 컨덕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인슐레이터는 뭐예요? R이 굉장히 큰 거예요. R이 굉장히 커서
V가 걸렸을 때 I가 굉장히 작아지는 놈이죠.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흘릴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부도체는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릴 수 없는 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컨덕터, 인슐레이터 보다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세미컨덕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미컨덕터는 뭐냐면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컨덕터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인슐레이터도 될 수 있는 회로를 그 머티리얼, 정확히 말하면 머티리얼을 우리가 세미컨덕터라고 불러요. 혹은 디바이스를 얘기하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모스펫 자체를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실리콘, 절메늄 이런 거 있죠. 물질. 엄연히 말해서는 이런 걸 세미컨덕터라고 불러요. 컨덕터는 뭐 메탈 종류 있죠. 철이랑 아니면 카파, 구리, 그다음에 뭐 많이 쓰는 게 철, 구리, 알루미늄. 그다음에 인슐레이터는 다양한 뭐 산화물 있잖아요. 옥사이드 같은 종류나 뭐 전류 안 흘리는 거 많죠. 그래서 그런 애들인데 세미컨덕터는 뭐냐면 컨덕팅이 될 수도 있고, 즉 R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요. R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조건이라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제가 애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실리콘이나 절마늄, 게르마늄 같은 세미컨덕터는 컨덕터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인슐레이터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걔네가 특정 조건에 따라서 컨덕터가 되기도 하고 인슐레이터가 될 수도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조건을 제가 조절을 하면 얘는 때에 따라서는 컨덕터가 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인슐레이터가 되기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회로 과목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러면 얘는 R이 변화한다. 자, 세미컨덕터는 제가 조건에 따라서 R이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괜찮죠? 네. 왜? 회로니까. 그리고 우리가 컨덕터라는 건 R이 굉장히 작은 거고 인슐레이터는 R이 굉장히 큰 거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R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미컨덕터는 제가 조건에 따라서 R이 변화하는 머티리얼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대체 여러분 요게 대체 앰플리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자, 바로 이런 과정으로 앰플리파이를 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인풋이 있어요. 볼티지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인풋이 들어가는데, 자, 인풋이 뭘 조절하냐면요. 요 세미컨덕터를 건드려요. 요 세미컨덕터를 건드리는데, 건드려서 뭘 바꿔요? R을 바꿔요. 교수님, 아까 말했는데 R, 혹시 그게 R이 변한다는 조건이 인풋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R이 변화했잖아요. 세미컨덕터는 R이 변화할 수 있는 건데 그 R을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인풋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풋이 컨트롤해요. 누구의? 세미컨덕터의 R을 컨트롤해요. 자, 그럼 R을 컨트롤하면 이 아래다가 제가 이 아래다가 이 R이 딱 인풋에 의해서 정해진 이 아래다가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풋에 의해서 정해진 R에다가 제가 전류를 흘릴게요. 자, 여기 R, 이 R 있어요. 자, 요 R이에요. 요 R에다가 제가 전류를 흘려서 여기 전압을 재면요. 여기 전압을 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전압을 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인풋이 이 R 값을 정하고 이 R 값이 다시 V 아웃을 정하게 되죠? 그쵸? 자, 인풋이 R 값을 정하고요. R 값이 만약에 V 아웃을 정하는 거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릴레이션 되면서 서로 비례하게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앰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네, 앰플리파이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별게 아니고요. 인풋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변해서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인풋이 작으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인풋이 작으면 제가 만약에 R을 굉장히 키운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인풋이 크면 R을 굉장히 작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를 잘 만들어 봤다고 해볼게요. 즉 얘가 세미컨덕터라서 R이 마구마구 바뀌는 놈인데 인풋이 작으면 R이 실시간으로 커지고 인풋이 커지면 R이 실시간으로 작아지는 세미컨덕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V 아웃이 얘는 또 작아져요.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V 아웃도 작아지죠. 자, 그리고 어때요? V 아웃이 또 얘는 커지죠. 그래서 인풋의 변화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앰플리파이로 동작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누구랑?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여러분 세미컨덕터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세미컨덕터는 과연 대체 어떻게 하면 걔가 컨덕터가 되기도 하고 인슐레이터가 되기도 할까요?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왜 R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할까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R이라는 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R은 뭐냐면, 자, 제가 요거 갖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8쪽부터 보세요. 자, R은 뭐냐면요. R은 바로 전류의 흐름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
이거 말고 i는 r분의 v거든요. 자, i는 r분의 v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 제가 요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i는 여러분 근데 i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i의 정의는 뭐냐면 i의 정의는 여러분 전하의 흐름이에요. 찰지가 흐르는 거고요. 찰지 플로우고요. 자, 어떤 특정 면적에서 찰지 플로우고 그거를 특정 시간에서 특정 시간에서 그래서 차지 플로우랑 관련이 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차지를 시간을까지 개념하시지 마시고 차지 플로우랑 관련이 있어요.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예요. 그렇죠? 단위 시간당 흐르는 타임 유닛당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I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전류의 정의는 정확히 뭐예요? 전하를 T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데피니션이다. 얘가 데피니션인데,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인데, 그러면 전하가 이동하려면 전하를 띈 어떤 애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캐리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전하를 띠거든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차지를 띠건 혹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네트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겉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차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세미컨덕터는 인슐레이터기도 하고 컨덕터기도 하다면 전류를 만드는 요소가 안에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자, 앞쪽 7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하를 띠는 누군가가 있어서 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컨덕터고 그래야 R 값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걔가 잘 움직이면 R이 작은 거고 걔가 덜 움직이면 R이 큰 거고 인슐레이터에 가까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세미컨덕터에는 누군가가 있어서 어쨌든 전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있네. 걔가 바로 여러분 캐리어거든요. 자, 근데 그 캐리어가 자, 우리는 지금 실리콘을 배울 거예요. 자, 실리콘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세미컨덕터 중에 그중에 실리콘을 배울 건데 이 실리콘에 집중해서 보시면요. 자, 실리콘은 내부에 홀이라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론이라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있어요. 여러분 홀이 왜 홀이냐, 일렉트론이 빈자리 아니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회로니까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애를 홀이라고 부르고요. 일렉트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를 일렉트론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차지 캐리어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실리콘에다가 도핑이라는 과정을 하면요. 도핑이라는 과정을 하면 그게 extrinsic semiconductor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intrinsic은 뭐길래? intrinsic은 아무런 도핑을 하지 않은 과정이고요. extrinsic은 도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도핑이 대체 뭐길래 extrinsic과 intrinsic을 결정해? 자, 여러분 도핑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제가 여기 실리콘 있잖아요. 왼쪽 아래 그림 보실게요. 실리콘에다가 요 포스포러스 인이라는 애를 가지고 포스포러스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실리콘 원래 자리, 이게 실리콘의 분자 구조인데요. 실리콘 자리에다가 포스포러스를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스포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실리콘 단위 원자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여러분 일렉트론 홀 페어예요. 여기가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둘이 뭉쳐있는 일렉트론 홀 페어, 정확히 말하면 일렉트론이거든요. 일렉트론이요. 자, 얘가 일렉트론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일렉트론이고 일렉트론이 실리콘 원자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네, 밸런스 밴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렉트론 실리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최외곽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렉트론이. 근데 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4개는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 2개가 뭉쳐가지고 또 위에도 밑에도 아래도 하나씩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일렉트론이 2개씩 뭉쳐가지고 하나의 결합을 이뤄가지고 공유 결합을 이뤄서 실리콘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건데 여러분 포스포러스는 최외곽에 일렉트론이 4개가 아니고 몇 개냐면 5개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포러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실리콘을 지웠어요. 그리고 포스포러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신 포스포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요. 남는 건 어디로 갈까요? 이 옆에도 실리콘이 있을 테니까. 자, 여기도 실리콘 있고요, 여러분. 여기도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남는 일렉트론 하나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 이렇게 바깥에 툭 튀어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원자에 속해 있는 일렉트론이 아니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일렉트론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 얘가 바로 차지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스포러스가 중성이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플러스 차지, 얘가 만약에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절로 가버리면 여기가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일렉트론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해서. 근데 어쨌든 뭐가 있는 거예요? 차지 캐리어로 일렉트론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세미컨덕터라 해서 N타입 실리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타입 요거를 집중하세요. 자, 비슷하게 여기 보론으로 만약에 도핑을 하면요. 그러니까 보론으로 실리콘 자리를 메꾸면요. 그러면 여기에 프리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뭐가 되냐면 홀이라고 해서 이런 플러스 차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P타입 실리콘은. 그래서 P타입 실리콘은 홀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애고 N타입 실리콘은 일렉트론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실리콘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트린식 실리콘에는 홀하고 일렉트론이 둘 다 있어요. 홀하고 일렉트론이 둘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트린식 실리콘에는 홀하고 일렉트론이 굉장히 조금씩 있어서 전류가 잘 안 흐를 정도로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포스포러스로 도핑을 해서 N타입 실리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냐면 얘는 요 내부에는 일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고 홀도 좀 있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일렉트론이 많아서 마이너스 차지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더 많아요. 그래서 홀하고 일렉트론이 둘 다 공존해요. 자, 그래서 N타입에도 N타입에 홀 있고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아요? 일렉트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주로 차지를 움직여요. 자, 얘는 누가 많아요? 홀이 많고 일렉트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P타입 실리콘에서는 홀이 주로 차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서 만약에 제가 P타입 실리콘에다가 전류를 흘렸다. 그렇다면 대부분 홀이 아마 움직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N타입은 마찬가지로 반대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도프트 실리콘이 굉장히 헤빌리 도프트 됐다는 건 뭐냐면 캐리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헤빌리 도프트 됐다는 건 뭐냐면 P로 대부분 P를 엄청나게 많이 넣거나 혹은 B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포스포러스 굉장히 많이 넣거나 보론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에서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아지고 홀이 굉장히 많아져요. 다시 말해서 캐리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캐리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프트 실리콘이 굉장히 헤비리 도프트 됐다면 거의 컨덕터에 가까워져요. 자, 그리고 도핑이 거의 안 된 실리콘은요. 여러분 거의 이거는 인슐레이터라고 할 정도로 전류가 안 흘러요. 예. 근데 뭐예요? 도핑을 엄청나게 많이 치면 거의 컨덕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헤비리 도프트 실리콘은 뭐냐면 거의 컨덕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류를 잘 흘려요. 예. 얘는 거의 컨덕터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도핑이 됐든 아니면 안 됐든 이렇게 제가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자, 도핑이 됐든 안 됐든이에요. 양단에다 전압을 걸어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3V가 걸리고 여기 0V가 걸리면 양단에 전압이 생기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퍼펙트한 컨덕터가 아니기 때문에 양단에 전압이 생기고 내부에 캐리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캐리어가 만약에 제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왜냐면 이쪽은 플러스 3V고 이쪽은 0V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실리콘에다가 실리콘이 도프트가 됐든 안 됐든 아니면 헤빌리 도프트이든 자, 만약에 P타입 실리콘이라면 플러스인 홀 차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쭉 안 가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쭉 안 가고 가는 이유는 내부에서 움직이기 원활한 방향에 있어요. 실리콘.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긴 받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랑 부딪혀요. 그러다가 또 가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긴 가죠. 일렉트릭 필드가 오른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 원활한 방향으로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렉트릭 필드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일렉트릭 필드가 뭐길래 저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뭐죠? 여러분 힘이에요. 힘. force. force고요. force는 단위가 뉴턴인데요. 얘가 단위 전하당 받는 뉴턴이에요. 힘이에요. 쿨롱. 그래서 단위 쿨롱 1쿨롱이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force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힘을 어떤 물체에다 가하면 걔는 가속도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여러분 어때요? 가속도 운동 하는데 뭐요? 가다가 가속도 받았다가 부딪히고 받았다가 부딪히고 받았다가 부딪히고 받았다가 부딪히고 즉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제대로 된 힘이라면 얘는 일렉트릭 필드에 뭐가 비례해요? 가속도가 비례할 거예요. F는 ma니까. 근데 뭐예요? 얘는 내부적인 특징이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속도를 제대로 못하고 속도가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약간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면 속도가 비례하는 이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리프트 한다 그러고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면 여러분 전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드리프트 커런트에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전하의 속도가 V가 생기게 되고 걔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이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렉트론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죠. 저 캐리어는. 자, 그럼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다음 홀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그 속도를 아예 그냥 등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비례상수 하나 넣으면 되죠. 일렉트릭 필드 대비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랑 식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상수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랑 홀 혹은 일렉트론의 그 속도를 릴레이션하는 상수를 바로 모빌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V는 mu times electric field라고 할 수 있고,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전기장과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홀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붙어서 이렇게 썼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를 수 있다,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도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저게 더 많은 커런트가 흐를 텐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 전류는 커런트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량이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캐리어가 더 많으면. 그래서 도핑을 많이 쳐서 캐리어의 농도를 높이는 거니까, 그러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실 모스펫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모스펫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그러면 요 핵심적인 과정 있잖아요. 요 밑에서 말한 인풋을 우리가 앰플리파이를 하려면 인풋이 결국은 세미컨덕터의 R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모스펫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부터 제가 다음 강의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모스펫이 도대체 앰프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음 강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봬요.